안녕하세요. 상사중재 사례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의 주요한 수업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분쟁 해결 제도 중에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상사중재에 대한 내용을 상사중재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그 상사중재의 유래, 상사중재의 기능, 그리고 뭐 종류 이런 것들을 좀 개별적인 내용, 객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상사 중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상사중재 제도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재제도란 게, 최근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2400년 그 이상, 기원전 400년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중재가 행해졌고, 이 중재제도가 결국에는 유럽의 중세 유럽을 지나서 그리고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 그리고 이제 미국 이런 식으로 이제 전파되면서 제도가 다듬어지고 발전되고 현대화되고 지금 오늘날의 중재 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사 중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 그 중재란 표현 앞에 이제 상사라는 표현을 붙이는데, 이것이 그 상업상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제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고 유럽 중세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거래를 하고 국제적인 거래를 하고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 스스로가 어떤 자체적인 그리고 스스로의 자치적인 어떤 분쟁 처리 방법을 어, 만들었고, 그리고 이 자체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국가 공권력,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 군사적 권력자들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호하게 되면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중세 유럽을 거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세의 유럽의 길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길드 내부의 자체적인 분쟁 해결 제도, 자체적인 어떤 분쟁 해결 법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우리의 문제는 외부의 왕이나 이런 국가 권력의 어떤 국가 권력을 빌려서 해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취지에서 일종의 자치적인 분쟁 해결 제도로서 이 중재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요 시대별로 이 상사 중재 제도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고대에는 그리스에서 지금 현대로 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중에 조정이 있었죠. 조정제도. 조정인이 조정안을 제시를 하지만 그 조정안이란 것은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리고 양 당사자를 바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뭐 일종의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조정제도 있죠. 그 조정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중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중재인이 조정법원을 구성을 해서 그 일반법을 이용을 해서 사건을 판결을 하면 이 판결에 대해서 분쟁 당사자들이 판정에 복종할 의무는 없고, 만약에 뭐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기가 어렵다면 일반 법원에 상소가 가능한 그러한 형태의 현대의 조정과 비슷한 중재가 있었고요. 또 다른 상사 중재 제도는 오늘날 그 우위적 중재 제도 이렇게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우위적 중재 제도란 뜻이 쉽게 말해서 당사자 자치에 스스로가 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 판정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는 최종 판정이고, 그리고 중재로 인해서 판결이 내려졌으면 법원에 상소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대적 중재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중재제도와 비슷한 형태로
분쟁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을 하고 그 중재인의 판정에 분쟁 해결을 맡기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중재 제도가 기본적인 그리스 시대의 상사 중재와 어느 정도 비슷한 측면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사 중재 제도의 기원,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 시대에 이어서 로마 시대의 중재 제도를 좀 살펴보면 그 고대 로마법에 따라서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이 고대 로마의 민사소송이라는 게 사실상 중재 절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중재인인 심판인을 민간인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 민간인인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사소송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대 로마 시대에 분쟁을 해결했고,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을, 국가는 여기서 그냥 어떤 이 절차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심판인이 내린 판정에 의해서 분쟁이 해결해 주는 것을 이제 우리 지금 현대의 의미로 생각하면 국가가 승인과 집행을 보장해 주는 거죠. 이 판정의 승인과 판정의 집행을 보장해 주는 방식의 제도가 로마 시대의 중재제도였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뭐 소송의 법원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 것은 유럽 중세 시대의 상사 중재 제도가 있는데, 특히 이 여러 가지 상사 분쟁과 관련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해사법입니다. 여러 가지 해상 운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고들, 그리고 분쟁들, 클레임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사 중재 사례 수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루진 않지만, 2학기 때 이제 해상보험론 수업이 진행이 되면 제가 이제 해상보험론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 해상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오래된 간섭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관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해사법, 해상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상거래나 아니면 민사 분쟁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다르게 판단되어지는 영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사법에 의한 중재를 보면 올레롱해법 이런 게 이제 그 올레롱의 올레롱이라는 그 곳에 있었던 법에 의해서 해사법에 의해서 중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 요 올레롱에 있었던 그 어떤 해사 재판소의 판결을 모아서 만든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이제 리스테인먼트처럼 판례법이에요. 판례법. 이걸 통해서 이제 기존의 바다 사람들 사이에서 해상 운송 도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기존에 이렇게 판결을 했다, 이렇게 분쟁 해결을 했다라는 판례들이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떤 해사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바르셀로나 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 스페인어로 콘솔라토 델 마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바르셀로나에서 만들어진 그 지역의 어떤 간습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그 한국의 법 체계에서는 간습법이라는 게 없죠. 그게 특히 이런 법 제도를 입법을 해서 법을 집행하는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간습법이라는 게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 분야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룩되어 있고 갈래화되어 있고 하나의 어떤 불문율이나 이런 것처럼 구체화된 어떤 간습이 그것이 더 정형화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간습법인데, 이
해사법도 바르셀로나 지역의 스페인의 어떤 항해 도시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해상 운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일종의 간습법으로서 구축되어진 게 바르셀로나 해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실 이 법의 이름들이나 이런 내용들이나까지 깊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해사법에 의한 중재가 있었다라는 점이고, 더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현대 중재 제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길드나 이제 줌프트 이런 데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자체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뭐 길드는 뭐 여러분들이 뭐 게임 같은 거 많이 하면 뭐 요새는 MMORPG보다는 뭐 AOS라고 불리는 장르,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을 많이 하니까 MMORPG를 잘 안 하지만 MMORPG 같은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안에 이제 뭐 혈맹이라든지 길드라든지 있잖아요. 근데 그 길드의 어원이 중세 유럽의 상인들, 공인들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가방이나 옷 만드는 장인들, 구두 만드는 장인들 있죠. 그러니까 물품을 생산하는, 지금의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내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간의 수공업에 의해서 한 땀 한 땀 만들어내는 그런 장인들 있잖아요. 그런 장인들의 모임, 아니면 그런 물품들을 이제 국제무역에서 이용하거나 아니면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상인들, 그런 상인들의 모임, 일종의 카르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뭐 상호협동조합 내지는 일종의 카르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물건을 유통하고 그들 사이에서 일종의 어떤 독점적인 영업권 내지는 생산권 내지는 판매권, 수출권, 수익권 이런 것들을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사실 자기들끼리 뭐 다 해먹는 거죠. 끼리끼리 해먹는 건데, 그러다 보니 자기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외부의 권력, 외부의 특히 뭐 왕이 됐든 아니면 영주가 됐든 아니면 교회 권력이 됐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 자기들의 어떤 분쟁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해결되기보다는 자체적인 어떤 제도와 자체적인 방식에 의해서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 내부의 어떤 분쟁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트리뷰널, 그러니까 뭐 재판소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하나의 어떤 중재 제도가 뭐 현대에 이르기까지 형성되는데 밑받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대의 상사중재 제도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뭐 길드라든지 뭐 이런 자체적인 분쟁 해결 제도를 민간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문제의 소지나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분쟁 해결 제도이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공적인 문제 아니면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중재를 법적으로 국가가 규제하거나 감독할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이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 대표적으로 1679년에 영국의 중재법이 있고요. 요 시기쯤 해서 이제 해상보험 같은 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쯤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대항해 시대의 말기쯤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재법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뭐 자치적으로 해결하던 해결 방안들이 이제부터는 어떤 중재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판정의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게 되면 이걸 이제 국가의 권력, 즉 법원 이런 곳에 승인과 집행 이런 행위들을 요구하게 되는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현대의 상사중재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던 거죠. 자, 현대의 상사중재 제도는 이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이제 1923년 제네바 의정서고, 이 제네바 의정서를 보완하기 위한 1927년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있습니다.
이 제네바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제적인 상사 중재의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을 했고, 이 제네바 의정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어떤 중재 판정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강제성이나 이런 게 약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중재 판정에 대해서 뭐 이쪽 나라에서는 뭐 집행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927년에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중재 판정에 대한 집행을 이쪽 나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협약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1927년 제네바 협약이었고요. 요 어떤 시기적인 부분이 의미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쪽 국제무역이나 아니면 국제법 쪽을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밌는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1920년대에 국제법이나 국제규칙이나 국제기구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최근에 어떤 그 전쟁 영화로 유명한 1917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계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있죠. 그런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 세계 1차 대전이 1918년에 끝나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1938년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20년 만에 이제 유럽이 다시 한번 세계 대전을 치르게 되는데 요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 사이의 요 기간 한 20여 년의 기간을 20년 정도의 기간을 전간기라고 부릅니다. 전쟁과 전쟁 사이의 기간, 전간기. 그래서 세계 2차 대전도 뭐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몇 천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큰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의 참혹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계 1차 대전도 정말 엄청나게 잔인하고 참혹했던 전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량 살상이란 게 세계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한 번에 죽은 사건이 없을 정도로 그 이전에는 전쟁 행위로 이게 특히 유럽 사람들 실제로 전쟁을 치른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었는데 역사적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세대가 없어졌다 할 정도로 뭐 관련된 자료나 관련된 영화를 보면 더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사안들은. 근데 이제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을 끝나고 그 유럽 각국 그 당시에는 이제 제3세계는 뭐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거나 근대화되어 있거나 현대화된 국가가 출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유럽에 있는 제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더 이상은 전쟁은 안 되겠다. 그래서 국제 간의 협력이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국제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국제연합, 지금의 유엔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을 출범시키고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여러 나라들이 공통되게 적용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이나 국제 법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사 중재도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어떤 상사 중재의 효력과 관련된 부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제도를 어떤 집행하거나 하는 어떤 국제 협약을 1920년대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인류는 이런 큰 전쟁을 치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죠. 그래서 38년에 세계 2차 대전을 하고 2차 대전을 진행을 하고 몇 천만 명의 희생자를 발생을 시키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1945년에 이제 독일이 먼저 항복을 하고 8월 15일
일본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죠. 그러니까 전쟁을 한 번 쳤을 때, 한 번 했을 때, 세계대전을 한 번만 쳤을 때에 얻은 교훈을 20년 만에 까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은 아닌 거죠.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닌 거지. 진짜 아닌 거지. 그래서 다시 1950년대 오면 국제기구니, 국제협약이니, 국제법인이 또 다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58년에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 뭐 이걸 뒤에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유역 협약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상사 중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협약, 국제 규칙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1985년에 운시트랄 모범 법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범 법안이라는 건 이제 모델 로우라고 하는데 이 모델 로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각국의 중재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모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상사중재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재제도의 장점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중재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대표적인 게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연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걸 사람에 비유하면 융통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소송이 일종의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반해서 이 상사중재제도는 탄력적이고 이 상황이나 뭐 정황에 따라서 약간 변형되어질 수도 있거나 아니면 좀 달리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에 맞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절차나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그때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다라는 점이고, 뭐 두 번째 장점은 우위성, 뭐 우호성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소송은 일단 여러분들이 뭐 저도 뭐 그런 데를 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자료로만 보고 가보진 않지만 법원 같은 데 가보면 판사님들이 굉장히 높은 곳에 앉아 계세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아주 건의로운 장소고 뭔가 이게 좀 딱딱하고 엄격하고 그렇죠. 근데 이 중재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 라운드 테이블 같은 곳에 앉아가지고 좀 뭔가 좀 이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를 그 중재인으로서 선임된 분들의 역할도 뭐 이게 자의에 의해서 뭐 선임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중재인의 어떤 선정과 관련해서도 당사자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행하는 방식이나 절차나 진행되는 것들이 너무 딱딱하지 않고 좀 유연하게 좀 쉽게 말해서 웃으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만나는 판사님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죠. 많은 공부를 했고 몇 년간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쌓아오셔서, 그리고 뭐 판사 되고 나서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법률로서는 엄청난 어떤 권위 있으신 분들이고 실력자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이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지만 모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상사 중재의 경우에는 어떤 분쟁이 발생한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 내지는 권위자를 중재인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IT 분야다라고 하면 그 IT 분야에 대해서 판사님이 직접 잘 모르고 한 분야일지라도 중재인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을 했다면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판결이나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성과 비공개성이죠.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법원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상사중재는 기본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사중재에 대해서 뭐 아무리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여러 가지 비밀성을 보장한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사중재의 장점 다섯 번째, 비법률적 분쟁 해결 가능하다라는 거죠. 법률에 의한 어떤 위법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그걸 이제 소송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법적인 판단의 영역이 아닌데 그걸 뭐 판사님한테 판결받기 어렵죠. 근데 이 중재에서는 그 어떤 분쟁의 어떤 원인이 어떤 위법 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인 간의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분쟁이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6번 국제 분쟁에 있어서 승인과 집행이 용이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상사 중재가 소송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절대 이게 안 돼요. 국제 분쟁과 관련해서 재판지와 집행지가 그러니까 이 판결을 내린 곳과 그 판결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집행돼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나라다라고 하면 그 판결지에서 내려진 판결이 이쪽 집행을 하는 나라에 와서 그 효력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중재는 가능하다는 거죠. 중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을 가지고 다른 A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이 있다라고 친다면 그 A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문을 들고 B 국가에 가서 B 국가의 법원으로부터 승인과 집행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A 국가도 B 국가도 뉴욕협약의 가입국이어야 한다는 단서라기보다는 조건이 있지만 거의 웬만한 국가들이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승인과 집행, 국제적인 승인과 집행에 있어서 상사중재 제도가 가지는 장점이 확실히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신속합니다. 중재는 단심제입니다. 단심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 소송은 기본적으로 2-3년 걸리지만 중재는 뭐 중재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중재의 그 대상이 되는 분쟁의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뭐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9개월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신속 중재 절차라는 게 있어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신속 중재 절차로 하면 뭐 2달 만에도 끝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신속성이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비용이 저렴하다. 근데 이 비용이 저렴하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죠. 이게 상대적인 거다. 그냥 소송을 할 때 내가 변호사 안 쓰고 국선 변호사 쓰고 하면 더 싸게 먹힐 수 있다. 중재하는데 중재는 반드시 내가 중재를 하는데 국선 변호사를 쓸 수는 없거든요. 중재는 무조건 변호사 사서 써야 돼요. 쉽게 말하면 수임 계약 해가지고 고용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뭐 중재를 하는데 뭐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를 수임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중재가 비용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어서 중재제도의 단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소송은 이게 딱 정해진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엄격하게 지켜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 어떤 그 절차적 공정성이나 이런 측면이 확보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판결의 어떤 효력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정해진 절차를 지켜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재에서는 이런 어떤 절차적 엄격성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재 판정은 기존에 있던 판례라든지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안과 사안의 사인 간의 계약에 따른 계약 이행 여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그 해당 중재인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비슷한 유사한 분쟁이 있었을 때의 판례가 이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예측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데, 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중에 법이 가지고 있는 효과 중에 하나가 법적 안정성 내지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인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내지는 법 위반을 했다라고 쳤을 때 내가 어떤 처벌을 받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분쟁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겠구나를 이 당사자가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냐,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죠. 법원에서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법원이 내린 그 유사 사건들에 대한 판례가 누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겠구나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원이 형사재판이나 물론 뭐 형사재판이 아니더라도 법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조사의 권한이라든지 영장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한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법원은. 하지만 중재인과 중재판정부 혹은 중재기관은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진실 발견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재인이 그게 뭐 보통 3인 중재를 하니까 이제 이 중재인이 선임이 되는데 보통 3인을 선정한다라고 하면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중재기관이 한 명 선정하고 나머지 당사자들이 한 명 한 명씩 선정해서 3인 중재판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공정하냐 아니면 정말로 적합하냐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중재인이 누군가의 어떤 선임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재인이 중재인으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자신을 선정한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재제도의 단점으로서 얘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다섯 번째, 만약에 이 어떤 중재에 해당되는 분쟁이 어떤 굉장히 고도화된 전문적인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법적인 논쟁이 발생하게 되면 중재인은
물론 그 보통은 중재인 3명 중에 3인 중재 판정부라고 3인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라고 하면 보통 1명 정도는 법조인이 들어갑니다. 변호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 들어간 그 1명의 변호사가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나 법률적 어떤 가이드를 분명히 잡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법률 전문가가 법적인 논쟁에 어떤 판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6번째 단점은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상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단심제가 가지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법원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여러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하는 방식이 가능한데, 중재는 다수의 분쟁 당사자가 발생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중재인이 이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제3자의 어떤 의견이나 견해를 청취하고자 할 때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판 과정에 있어서 재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재판의 병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중재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 좀 또 어떻게 얘기해보면 단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 그리고 8번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재 판정이 내려져서 나오는 걸 보면요, 약간 그 A와 B의 분쟁이라고 치면 그 A와 B의 어떤 의견의 어디 그 가운데 한 중간쯤을 중재 판정으로 내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절충주의라고 하는데,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누가 이겼다 졌다를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생각과 저 사람 생각에 어느 한 중간쯤 적당하게 타협한 판정을 내리는 성향이나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만약에 이걸 소송으로 진행을 했다라면 소송에서는 뭐 승소, 패소 이렇게 정확하게 그 원하는 어떤 판정이 내려졌을 텐데, 승소도 아니고 패소도 아니고 어느 적당하고 애매한 수준의 타협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중재 판정부가 그런 것들이 중재의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사 중재의 대상 및 종류를 볼 텐데, 중재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어떤 사법상의 분쟁으로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한 분쟁 모두가 중재의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 분쟁이라 해서 모든 법률 관계가 아니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법률 관계는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는 중재로 갈 수 있는데, 이 국가와 개인 간에 이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분야에 있어서는 중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으로 비송사건이라든지 형사사건이라든지 가사심판이라든지 강제집행권이라든지 행정소송.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뭘 중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국가 권력에 의한 뭐 강제 집행이라든지 대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뭔 중재를 한다는 거예요? 국가하고 개인이 중재인을 선정해서 중재를 한다.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중재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시트랄 모델법에서는 이 상사 중재의 상사, 커머셜의 의미를 상사성을 가진 분쟁만을 상사중재의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중재법은 그 1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중재에 의해서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 상사중재의 대상 범위가 한국중재법이 조금 더 넓어요. 그러니까 운시트럴 모델법은 상사, 커머셜의 분쟁만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중재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사법상의 분쟁,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 그러니까 사법이란 게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을 말하는 거고, 공법이란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형사소송법처럼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법, 그걸 이제 공법 관계라고 하는 거고,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사법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법 간의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 적용을 한다라는 입장이 이 상사중재법, 우리나라 중재법의 입장이고요. 자, 중재의 요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상사 분쟁의 주체인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재 당사자는 당사자 적격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중재 대상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있지도 않는 분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뭘 중재할지도 딱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면에 의한 중재 합의, 중재 계약, 중재 조항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시간들에서 무역계약과 관련해서 무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상사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조항, 중재합의, 중재계약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법상 법률관계, 이거 이제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죠.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의 분쟁을 상사중재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 당사자에 의해 신청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중재기관이 이제 중재기관이 중재인은 아니에요. 중재를 진행하는 기관을 중재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중재기관이 판정자로서 중재인을 선임하고 이 중재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중재기관과 중재인이 있어야 이 중재의 요건을 갖추어서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중재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의 종류에는 상사중재와 비상사중재가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사중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대륙법계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사거래는 어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속성을 가지는 상인들 간의 거래라는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민사거래하고는 구별되는 대우를 받아왔죠.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런 상인 간의 거래가 아닌 비상사 거래에 있어서의 중재도 가능은 합니다. 그게 뭐 안 될 건 없죠. 근데 이제 국제협약에서 이 상인과 상인 간의 거래가 아닌 비상사 거래에 대해서 중재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에 대한 입안을 보통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분야에 있어서 그 국제협약의 채약국이 그 조약상의 의무를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상사라고 인정되는 계약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상사중개법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상사적인 분쟁에만 국한하느냐 아니냐 이거를 당사국이 그러니까 뭐 한국이면 한국, 일본이면 일본,
뭐 중국이면 중국, 이 당사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은 중재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오로지 상사 중재에만, 상업적 거래, 상인과 상인 간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걸로 국한할 것이냐? 아니다. 그냥 모든 사법적인 관계에, 사법적 법률 관계에 다 적용할 것이냐? 상인과 상인 간의 분쟁이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라면 중재를 다 적용할 것이냐를 그 국가가, 그걸 실제로 적용하는 법률의 국가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라고 인정되는 계약으로 제한을 해버리는 것을 상사유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아까 그 의시트랄 모델법과 한국 중재법을 봤지만 한국의 중재법은 어땠죠? 상사라는 그 단서를 달지 않고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적 법률 관계에 다 적용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상사 요구를 한 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중재에 있어서는 보통은 대부분의 모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상사 거래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조금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하게 딱 들어갔을 때 그 중재의 대상이 오로지 상사 거래여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사인과 사인 간의 사법적 법률 관계에 다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상사 중재와 비상사 중재로 나뉘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깊게 암기하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구나. 사인 간의 법률 관계로 넓게 보느냐 아니면 상인과 상인 사이의 상업 행위에 대해서만 좁게 국한해서 보느냐 그렇게 나뉘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재의 종류에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를 좀 보겠습니다. 구별의 필요성. 이건 뭐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국내 중재는 한 국가 안에서 국민과 국민 사이에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민과 국민 사이의 분쟁을 그 국가 안에서 중재를 이루어지는 경우 그거 이제 국내 중재가 되는 것이고 국제 중재는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국민과 다른 나라 국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국내 중재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와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를 좀 나눠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로 나누는 어떤 구별의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게 국제 중재냐, 어느 게 국내 중재냐, 이걸 나누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의 첫 번째가 분쟁의 성격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프랑스 민사소송법의 입장인데, 중재가 국제거래의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면 국제중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 나라 안에 국민 A하고 국민 B가 중재를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중재가 국제거래의 이해관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제중재라는 거죠. 그게 프랑스 민사소송법의 입장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당사자들의 국적 또는 주소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이건 이제 영국법의 입장인데 뭐 A하고 B 사이에 중재가 이루어진다. 근데 A는 영국에 있고 B는 프랑스에 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국제 중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좀 간단하죠. 자, 그리고 혼합형이 있는데 이거는 앞서 얘기한 모델법 이런 데서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아무래도 모델법에서는 국제상사 중재를 좀 더 활성화하고 국제 중재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재에 대해서
여러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국제 중재로 볼 수 있는 여러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중재 계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들이 다른 국가의 영업지를 가진 경우, 그 경우 이거 적용이 되고, 두 번째 당사자들이 영업지를 가진 국가 밖에 중재 장소, 중재지를 두거나 아니면 주된 의무 이행지를 두거나 아니면 분쟁 대상이 되는 어떤 장소가 있는 경우 적용이 되고요. 세 번째, 당사자들이 명백하게 중재 계약의 대상이 한 국가 이상과 관계된다. 여러 국가와 관계된다라고 합의한 경우에는 국제 중재가 됩니다. 이 A, B, C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제 국내 중재다라는 입장이 모델법의 입장이죠. 자, 그러면 한국의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의 구별 기준을 좀 살펴보면 이건 이제 영토적 기준을 나눕니다. 이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규칙을 좀 살펴보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제중재에 대해서는 중재 합의를 할 당시에 당사자들 중에서 한 명 이상이 한국 이외의 곳에, 그러니까 한 명은 한국에 있는데 다른 한 명은 다른 나라에 있다는 거죠. 중국이나 일본에. 그런 경우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중재 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한국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중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국제중재입니다. 그리고 국내 중재는 국내에 둘 다 당사자 둘 다 국내 한국 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앞서 얘기한 국제 중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다 국내 중재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소의 위치 그리고 중재지가 한국이냐 아니냐 이 어떤 영토적 개념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재의 종류, 내국 판정과 외국 판정이 있는데, 요게 이제, 외국 판정의 승인과 집행 때문에 이걸 나누는 실익이 있는데, 뉴욕협약,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뉴욕협약은, 외국에서 판정된 중재의 어떤 승인과 집행에 대한 국제협약입니다. 그래서 뉴욕협약의 적용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 내국 판정과 외국 판정을 나누는 실익이 있는 거죠. 뉴욕협약 제1조 1항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외국 판정은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이다. 자, A가 있어요. B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중재가 이루어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A국에서 중재를 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 집행이 예를 들어서 뭐 B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돈을 뭐 100만 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집행이 강제 집행이 이 B한테 돈 이거 내라고 하는 이 강제 집행이 B 나라에서 B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재 판정은 중재지가 여기니까 중재 판정은 여기서 내려지는데 집행은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자 여기 A에 있는 말 이 말은 뭡니까?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았다 했어요. 그러면 집행의 요구를 받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B국. 그러면 이 국가 이외의 국가 영토에서 내려진 판정. 그럼 요 B국가 이외의 영토에서 내려진 판정이란 게 여기서 내려진 판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외국 판정이에요.
이해되나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자, 그 다음에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 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 판정. 자, 집행을 이 나라에서 한다 했잖아요. 집행. 근데 이 집행을 하려면 이게 쉽게 말하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강제 집행을 하려면 뭐 내가 강제 집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개인이 사인이 강제 집행하는 건 없습니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죠. 그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면 법원에 가야 돼요. 법원이 이거를 영장을 발부해주거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강제 집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나라 법원이 뭐라고? 이 중재 판정은 자국 내 비나라에서 이루어진 판정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이거 외국 판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뉴욕 협약의 입장이에요. 뉴욕 협약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을 어떻게 한다?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 승인해주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국제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뉴욕 협약의 가입들 사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판정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뉴욕 협약은 이게 외국 판정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적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뉴욕 협약은 외국 판정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내국 판정은 외국 판정 아닌 게 내국 판정이죠. 그래서 내국 판정은 뉴욕 협약까지 갈 필요 없고 한국의 중재법 제37조를 적용해서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그 판정문을 들고 승인 집행을 받고자 하면 법원 찾아가서 이 집행을 받으면 됩니다. 외국 판정은 뉴욕 협약이 적용되면 뉴욕 협약을 적용해서 외국에서 승인과 집행을 하면 되고요. 뉴욕 협약을 적용 못 받는 외국 판정이 좀 문제가 아프죠. 머리가 아프죠. 그 경우에는 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는 것이고 외국 이 뉴욕 협약에 적용을 받지 않으면 외국 판정의 경우 다른 나라 가서 승인과 집행을 받아내기가 솔직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중재의 종류, 임시중재와 상설중재를 보도록 합니다. 임시중재, 애드혹 중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설중재는 또 다른 말로 기간중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임시중재란 건 뭐냐면 중재기간이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그 분쟁이 발생한 후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중재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분쟁 당사자 중에 하나인 경우에 임시중재기관이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1981년에 이란과 미국 간의 중재판정부 이 당시에 이게 이제 세계사적으로 이때도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란이 이제 그 혁명으로 통해서 그 기존에 있던 왕정을 뒤집고 약간 그 친미국 정권이 뒤집히고 쿠데타로 해서 전복되고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대사관에 뭐 습격이 들어가고 뭐 이런 아주 국제 분쟁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그런 경우고요. 이건 뭐 말 그대로 많이 있는 케이스가 아니고 두 번째 이제 상설 중재가 있는데 이걸 기간 중재, 상설 중재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설되어 있는 상설이 항상 열려 있다는 항상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임시 중재는 중재 기간이 항상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설 중재는 그 중재를 담당하는 중재 기관이 계속 설치되어서 운영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상설 전문 중재
기관에서 그 기관의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중재를 상설중재, 기관중재라고 합니다. 뭐 미국 중재협회라든지 아니면 국제투자자 분쟁해결기구 ICSID라든지 국제상업회의소 ICC라든지 런던 국제중재재판소라든지 이런 곳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해결이 되고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고요. 그런 이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의해서 중재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뭐 중국 중재법 규정을 넣어놨는데, 중국 중재법에서는 중재 합의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중재기관, 중재위원회를 약정하지 않으면 그런 중재 합의는 무효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중국 중재법에. 그래서 중국의 중재제도상에서는 임시중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중재라는 게 쉽게 말해서 원래부터 있던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게 아닌 중재잖아요. 그래서 중국 중재법은 말 그대로 뭐예요? 중재위원회가 딱 정해져 있지 않는 거는 무효화된, 인정받을 수 없는 중재합의라는 입장인 거죠.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중재의 종류, 이제 강제중재와 임의중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중재라고 하는 것은 분쟁 당사자의 어떤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특정 기관의 중재로 분쟁을 구속력 있게 해결하려고 하는 중재가 강제중재입니다. 뭐 노동쟁의라든지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언론중재위원회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강제중재고, 임의중재는 그냥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상사중재, 뭐 무역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 이런 것들이 이제 임의중재.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나는 이 문제를 중재로 해결하겠습니다. 합의해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임의중재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중재와 관련된 국제 규범을 뭐 앞에서도 간략하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중재에 관련된 국제협약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네바 의정서 및 제네바 협약이 있습니다. 제네바 의정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체약국에 속한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게 국제 중재란 거죠. 체약국으로 하여금 현재 및 장래의 분쟁에 관한 중재 계약의 유효성을 승인하도록 한 것인데, 요 승인은 해주는데 이 승인된 중재 판정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국가가 이 침묵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927년에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통해서 이 중재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중재 판정과 체약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은 모든 체약국, 이 협약에 가입한 모든 체약국에게 구속력이 있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이 제네바 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 제네바 의정서나 제네바 협약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체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뉴욕 협약은 뉴욕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엔이 있죠, 유엔. 그래서 여기 이름, 정식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United Nation, 유엔이죠, 유엔 협약입니다. 그래서 위상이 좀 달라요. 이 뉴욕 협약에 따라서 외국에서 내려진 외국 중재 판정, arbitral award의 이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제네바 의정서하고는 좀 다르게 분쟁 당사자의 국적을 문제 삼지 않고
중재 판정의 국적,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국제 집행이냐, 뭐 아니면 외국 중재 판정이냐 이런 것들만 따져서 이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부분을 각 취약국들이 이행하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물론 이 유역협약도 모든 것을 다 정의하고 합의하고 규정하기엔 좀 어려웠던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 상사유보, 그러니까 중재의 대상을 상사 계약만으로 국한한다라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 각 체약국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긴 있어요. 자, 그 외에도 뭐 유럽 협약이 있을 수 있고요. 유럽 협약은 그냥 그 유럽 서구와 동구권 국가들 간의 상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협약을 만들고자 했던 게 이제 유럽 협약이고, 워싱턴 협약이 있는데 이 워싱턴 협약은 좀 계를 좀 달리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사 중재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본 투자, 국제 투자. 그래서 투자자와 그 투자를 받은 개발도상국 국가 사이에서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워싱턴 협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워싱턴 협약이고, 이 워싱턴 협약에 따라서 그 유명한 국제투자 분쟁 해결기구 ICSID가 설립이 되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중재 관련된 국제 규칙을 좀 살펴보면, 뭐 제가 앞서서도 계속 언급했던 국제연합 (UN에서) 제정한 국제무역법위원회 (운시트랄이죠). 운시트랄.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가 이제 운시트랄인데, 이 트레이드 로에 대해서 유엔에서 제정하는 그런 곳이 이제 국제무역법위원회인데, 여기서 각국의 어떤 중재법을 통일시키고 그 향후 만들어질 중재법이 이 모델법에 따라서, 모델법이죠. 법의 모델이죠. 그래서 법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다른 법들이 이 모델을 따라가게끔 만들고자 한 것이 이 모델법이에요. 그래서 이 일종의 중재법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국가의 많은 중재법들이 이 모델법을 따라서 모델법을 인용을 하고 수용을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모델법인데, 이것이 이제 1985년에 만들어졌고 2006년에 한번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2006년 개정의 내용은 약간 그 중재 합의의 어떤 요건을 좀 완화를 하고 중재 판정부의 임시 처분의 그 인정폭을 좀 넓히면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반드시 중재 합의가 있어야 된다. 서면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서면의 중재 합의에 대해서 조금 완화가 돼서 어떤 중재 합의라든지 단순한 중재 합의라든지 뭐 중재 계약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반드시 이걸 뭐 서면으로 할 필요 없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완화가 이루어진 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시트랄 중재 규칙이 있습니다. 요거는 앞서 살펴봤던 모델법보다, 운시트랄 모델법보다 좀 더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모델법은 각 국가들이 앞으로 중재에 관련된 법을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만들으라라고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거, 중재법의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운시트랄 중재 규칙은 중재의 절차와 관련해서 중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표준 중재 규칙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재를 진행하는 실무 단계에 있어서 이 운시트랄 중재 규칙이 하나의 어떤 가이드가 잡혀서 이 규정대로 중재 실무가 실현되고 이행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76년에 만들어졌고요. 80년에 1차 개정, 2010년에 2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개정에 있어서 서면성 완화와 전자상거래 관련된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 중에 뭐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정리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하는 등의 개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ICC 중재 규칙이 있어요. 이거는 상사 중재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하고 권위 있는 어떤 중재 기관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 기관, 중재 판정부가 있습니다. 중재 기관이 있어요. ICC, 우리가 알고 있는 인커텀스를 제정한 ICC죠. 여기서 이제 중재를 진행을 하는데, 상사 중재를 진행을 하는데, 이 중재 기관에서 적용되는 중재 규칙이 ICC 중재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1988년에 만들어졌고 98년에 한번 개정이 있었고 2012년에도 한번 개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12년 개정에 의해서 몇 가지 사항들, 긴급 중재인 제도라든지 비밀유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규정으로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경우에 지금 이 중재법, 모델법이라든지 중재규칙이라든지 ICC 중재규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상세한 부분을 전부 다 학습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고 그 사안마다 이제 앞으로 쭉 수업이 진행되면서 필요한 사안마다 관련된 내용을 끌고 와서 관련된 규정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뉴욕협약, 모델법, 중재규칙들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뭐 그러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계속 얼굴을 마주볼 애들이에요. 이런 국제 규칙들이. 그래서 이런 중재 규칙, 중재법, 그리고 협약에 의해서 상사 중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이렇게 해서 5주차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상사 중재에 대한 어떤 아주 기초적인 역사부터 시작해서 상사 중재의 장점, 단점, 그리고 상사 중재의 종류, 그리고 상사 중재 제도를 규정하고 규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협약, 모델법, 중재 규칙들까지 이런 것들이 있다. 내용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요 국가들이 상사중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비교해서 한국의 상사중재 제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학습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